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한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위법에 관여한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일까지 상기시켰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어서 전임 정권 측으로선 또 다른 폭탄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회의에서 대장동 일당과 검찰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공세 흐름이 뚜렷해지자 서둘러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서 당내 갈등에 휘발유로 작용할지 아니면 진화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신 다음 이 같은 오늘 정치권의 핫한 뉴스들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권이라는 것이 저주받지 않는 수를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거 오늘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또 여당의 전당대회 조기 차출설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게 먼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누굴 소환하는 걸 그렇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던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역시 대북 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은 검찰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경우 직접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향후 문 전 대통령과 친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문제는요, 신구 권력 갈등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정작 수사 지휘를 맡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 그리고 절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장관의 오늘 발언은 이원석 총장의 그 생각과는 결이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 장관이 2003년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내놨던 발언을 상기시킨 거, 이거에 또 주목이 됩니다. 네, 한 장관은 2003년 3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수석은 현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동원, 박지원 등 전 정권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거 아니냐, 저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다 규명돼야 한다.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 여러 가지 행위나 거래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가 있는 걸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강조한 건데요. 이게 직접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 인터뷰를 가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다만 약 3개월 후인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혐의가 없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나 이렇게 밝혔던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고요. 추후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또 다른 정치 쟁점, 바로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매체 관련자들을 민형사 고소한 겁니다. 한 장관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이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 탐사에 제공한 제보자를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그동안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던 한동훈 장관이 직접 실행에 옮긴 건데요.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과 함께 이 심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취재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국회 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며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더 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이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나하고 좋대. 노래 부르더라. 한동훈이? 어. 노래 불러?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예. 나중에 하세요.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도탐사가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했었던 첼리스트 A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거짓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사과가 아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덧붙여서 한 장관을 더 자극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30장짜리의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사전에 도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민영사 책임을 묻진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모 행위는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측 주장입니다.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도탐사와 협업했다고 인정했던 김 의원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도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문의 기조가 오히려 한 장관을 공격하는 또 그런 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SNS를 통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고요. 이어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도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선 안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핵심이 바로 김의겸 의원의 반성 없는 태도, 또 지속적인 거짓 의혹 제기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김 의원 어제 입장문에서 또다시 한 장관을 자극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장관은 그동안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을 부인하면서요.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술자리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결국 실행에 옮긴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 달간의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문제와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걸 지금 패널들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또는 소환 조사 가능성을 물으니까 결국은 이제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는 건 없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국민들 앞에서 밝힌 건데요.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03년도에 소위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관련 특검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핵심적인 내용들은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들이댔을 때 앞으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손을 들어준 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DJ에 대한 처벌은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적인 얘기는 맞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인 어떤 법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들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싸움들을 야기하고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발언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또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진들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 장관의 오늘 발언은 그것과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들께서 국민의 대신에 궁금한 부분들을 물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에 답변을 한 것이죠. 수사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현재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침을 가한 내용이라고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대 얘기인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통치 행위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는 법과 여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게 지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훈 전 장관,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이후 나타나게 되는 수사에서도 사실상 어떤 성역으로 통칭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력이 수사에 가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좀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 차원의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씀드린 대로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더 탐사 관계자 그리고 제보자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더 탐사 측에서는요, 이 조선닷컴과 통화해서 술자리 의혹 제기가 합리적인 취재에서 나온 거라면서 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언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고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녹취 제보자는 한 장관에게 고발당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은 이미 칼춤을 추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법무장관 보셨나면서 이 시민인 제보자를 고소하고 언론사 기자들 전원을 고소한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고 적었고요. 제보자는 한 장관을 향해 반말과 함께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고소가 개인 자격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법무부 장관이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의 직접적인 민형사 소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은요. 좀 말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진 교수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다고 한다면 사실 좀 말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말리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게 좀 극단적이잖아요. 문제가 제기된 그 의혹이라는 것은 사실 허위로 드러났단 말이죠.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더 탐사도 그렇고 김의겸 장관도 그렇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면 자기는 또 그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전해정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수단이 사실 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의 포용심이랄까 관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 교수도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측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장관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어떤 정치적 포용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런 일종의 충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동안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측면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을 유보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 김성환 의원은요, 어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혹 관련 내용의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아직도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환 의장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정하게 유감을 표하든가 하겠다면서 아직 사과할 시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오늘 법사위 출석길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에서 그 첼리스트인가요? 그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도 나왔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의 야권 관련 쟁점 현안들 살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권 내 한 장관 관련 핫 이슈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장관의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는 내후년 총선 차출 논란이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찬반, 긍정, 부정, 양론이 불붙으면서 여권 내부가 말 그대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당대표 3대 조건이 주목되면서 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과 관저 만찬을 함께했던 주 원내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 대책이 되고 또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존 당권 주자들이 성에 안 찬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럼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급격히 세를 얻게 된 겁니다. 물론 한 장관의 이 차출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은 이미 여권 안팎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조기 등판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과 지난달 독대한 주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인 만큼 윤심이 실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때마침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윤심이 한 장관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여권의 이제 주류격인 친윤계의 의중이 중요할 텐데요. 일부 윤핵관 인사들은 극히 일부의 주장이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또 낮게 평가하고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의 생각인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전당대회가 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은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한 장관 조기 차출설에 대해 나는 일단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선거를 앞둔 전당대회에서 유권자들은 브랜드 뉴, 신상과 변화의 기운을 원한다며 새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새로운 인물이어야 하니 한 장관이 자연스레 떠올려지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 위원장은 한 장관 차출설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장관이 등장하더라도 그건 윤심이 아닌 당심이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타공인하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차출설이 불거지자 이 한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여권발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은 다른 데 쓸 데가 있다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용산 내부
내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맞다, 틀리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장관의 정치권 차출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은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출석길 관련 질문들을 받곤 법무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의도에서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김병민 패널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비상대책위원이십니다. 따라서 여권 내 분위기 어떤지 간단히 한번 정말 진상을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재선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다 총선의 모든 목적지가 찍혀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안정세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1%, 2% 차이로 표차가 갈리게 되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요. 이런 수도권에서의 의석들을 확보할 때만이 과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위원장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출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타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 여과 없이 드러난 정도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지금 우리가 뉴스에 다루는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꽤 뜨거운 흥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통령실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역술인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것 역시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앞서 이 김종대 전 의원은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를 확정하는 과정에 이 역술인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고요. 곧바로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 김어준 씨는 공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온 이 김종대 전 의원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제 그 후폭풍이 있을 뉴스인데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저를 보러 왔다면 그냥 쓱 그 외관만 보고 간 것인가 아니면은 이리저리 뭐 한 시간은 둘러보고 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어땠다고 합니까?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공관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팩트체크 저희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건은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배당받아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 물론이고 김어준 씨까지 고발하게 된 배경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해당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된 경호처장 역시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이 이렇게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퍼뜨렸다면서 고발까지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는 인터뷰를 작정하고 일부러 진행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위 생태탕 의혹과 관련해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처럼 회자된다면서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사회 공기가 오염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앞으로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 촬영, 조명 의혹에 대해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을 했죠. 그에 이어서 지금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어준 씨도 고발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자신들이 보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상시화하겠다, 이런 기류로 사실 읽힙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이나 김어준 씨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네, 김종대 전 의원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어제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그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어 잘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때는 지지부진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답을 하다니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씨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은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고발했다며 대통령실이 고발하면 그 건을 다루는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를 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 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도 대통령실 고발하고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저도 또 고발했어요.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 건을 불기소 처리를 합니까? 설사 요건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 이겁니다. 김어준 씨는 저렇게 예상을 했지만 기소할지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도 해괴망측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해 논란을 확산시켰는데요. 여야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감적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그분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도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저하고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계속 이제 자기가 많이 아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천공까지 이제 끌어들인 것 같은데요. 제발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고 근거 없이 떠드는 것 일정 수준의 제재는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그 헛소리하는 분들은 좀 법적인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과 함께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전선, 바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죠. 윤 대통령 화물연대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민노총은 어제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는데요. 의료연대 본부 파업과 지하철 노조 파업이 금방 철회된 데다가 철도노조는 파업 직전에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민노총 총파업 돌입 전부터 대우가 상당히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노조 등 쟁의권을 가진 주력 부대들이 임단협 타결로 사실상 파업에 이탈하면서 총파업 동력은 더 약해졌습니다. 앞서 포스코 노조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도 타격이 됐습니다. 실제 어제 민노총 파업의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민노총은 어제 총파업에 전국에서 총 2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총파업 참가자가 26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이 약화된 배경으로 파업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 그리고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하는 등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선 부분을 꼽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입장과 어제 민노총 총파업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윤 대통령 이처럼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업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손을 내미는 이른바 강원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독려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윤 대통령은 앞서 비공개 회의 등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 역시 힘을 모아야 할 국민이라며 업무 복귀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지난주에 SNS를 통해 화물 종사자 여러분들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향해 여러분이 계신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을 갖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금 업무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전원 사법 처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차주에 대해서는요, 신변 보호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후에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또 차주 824명 중 이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요. 이 차주 48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출하량은 이 평소의 90%까지 회복됐고요. 이 레미콘 생산량과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지난 4일 나온 추경호 경제부총리 목소리와 오늘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저는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 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카드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정유와 철강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준비가 끝났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원 장관은 어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총파업 천막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비공개로 만남을 갖고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구체적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오늘은 앞서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며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안건 상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양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치 파업은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것이 정치 파업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타결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모든 단위 노조별로 타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단위에 맞는 요구 조건을 걸고 얘기를 했었고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정부가 정치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유류보조금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운송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당연히 재간이 별로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사 법치주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좀 약속 이행의 정치를 하셔야 돼요. 작년 월 6월 달 같은 경우 이미 입법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인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 파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 그래서 이번에는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 나서겠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런 거 못 해가지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치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죠. 전체적으로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멈출 것처럼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서 있게 되는 피해는 온전하게 기업의 목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 가장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의 준하기까지 상당 부분의 파급 효과가 워낙 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서 보듯이 이런 일방적인 파업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결국 파업이 그 정당성을 다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놓여있게 되는데요. 총파업으로 가게 되는 민주노총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초창기에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서 강경 기조를 갖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의 파업 그 현실이 좀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도 또 국토부가 하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모든 일들 순조롭게 끝나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모두 함께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파업 사태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에 근접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최근 진행된 이 두 개 여론조사에요. 이 모두 40%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또 부정평가는 58.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9.5%, 또 부정평가가 58.3%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을 한 부분을 꼽았고요. 이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 역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처가 긍정평가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게 된 긍정적인 평가의 요인으로서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죠. 바로 월드컵 16강 진출도 꼭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축구 대표팀하고 만찬을 갖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일 저녁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후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당초 오찬을 추진했지만 대표팀의 귀국 일정과 컨디션 등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만찬에는 파울로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 등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아주 술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작심한 듯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최근 자신을 향해 공세를 펴고 나선 당내 비명계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까지 생략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침묵을 유지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남욱 변호사의 CR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CR의 C는 그 CR이 아니고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남욱이라는 이름 정말 오랜만에 듣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건지 하여튼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5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하며 이 대표에 대해 CR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남 변호사의 발언이 이 대표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오늘 이 대표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 사실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 당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에 대해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면서 이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은 그냥 그 뭔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태극기 부대와 개딸들로 대표던 이런 양극단의 팬덤 정치를 팬덤 전체에서 멀어지는 정당,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꿔주겠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일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 공천권은 물론 당대표직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5일 친명계 우원식 의원은 분열을 넘어서 분당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당을 더 큰 위기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이 아닌지 좀 걱정된다고 박 장관을 비판했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난데없이 공천권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의한 사당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대표 경선 시기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원욱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하루속히 훌리건에 기대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 역시 연일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 안에? 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런 공자 말씀 같은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그런 말씀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놓여 있는 문제는 자신의 사법적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이나 당원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려를 해소시킬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주장대로라면 지금 민주당 안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바로 이겁니다. 네, 또한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민주당이 모든 것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친명계 의원의 일부도 이번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뻔히 검찰의 수사가 예견이 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이러한 분위기는요. 2주째 진행되고 있는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릴레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청래 최고위원이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거죠? 네, 이 정치 공동체는요. 지난달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처음 쓴 표현인데요. 이 정 최고위원은 이를 비판하면서 지난달 23일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오늘 오전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이라는 게 좀 낯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자기의 SNS에서 이제 동의의 뜻을 표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총 169명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서 2명밖에 이 캠페인에 동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이 캠페인 제안자인 이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 이해식 의원만이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 참여 의원 숫자는 모르지만 당원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요. 애초 캠페인을 띄울 때부터 무리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조홍천 의원은 SNS에 정치적 의미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할 거냐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요. 심지어 원조 친명계로 알려진 칠윤회 출신 김남국 의원도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회의 발언과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가지고 참여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해서 분열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김만배 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요. 작년 10월 9일 한 언론이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내 몫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12일 미국 현지에서 이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 김만배 씨가 SNS 보이스톡으로 회유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당시 김만배 씨는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작년 10월 16일 남 씨는 귀국길 공항에서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요.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CR 발언도 이때 나왔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남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저희 김명민 패널께는 이제 여권 내에 한동훈 차출론에 관한 입장 여쭤봤는데 지금 김종욱 박사께는 지금 야당의 내부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듯이 이 당 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커져가는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의 속내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나를 흔들지 말라라는 일종의 비명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 내부의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우려들은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소위 비명계라고 제기되는 몇몇 분들의 발언 자체들은 상당히 좀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있다. 소수의 의견이라는 판단들이 더 대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지난 대선에서 0.73%, 1,600만 표를 얻은 후보가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77.77%면 제일 높이 얻은 겁니다. 소위 이런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소위 이 몇몇 소수의 의원들과의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과 유동규 두 사람의 진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CR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대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대표 최종 결정권자에게 CR도 먹히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진술 신빙성 문제 하나하고 최근에 김만배 변호인 측과 남욱 변호사 간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신빙성에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술 내용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면들을 제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비명계에 대한 입장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전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이제 재판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판판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다르게 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665억의 뒷이야기. 결국 최태원, 그다음에 노소영 두 부부의 이혼 소송 관련 얘기인가 보군요. 네, 어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속보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665억 원에는 SK 주식회사 주식은 제외됐는데요. 대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의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직전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 내용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당초에 노관장이 요구한 거는 바로 SK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왜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재판부는 노관장이 SK 주식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SK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이 노관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라서 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의 손에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사실상 이번 소송의 승자가 최태원 회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떨까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사수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법원이 판결한 재산 분할 6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 회장이 지분을 일부 판다고 해도 지분율은 약 0.4% 떨어지는 데 그칠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SK 지배 구조에는 큰 변동이 없는 수치인데요. 다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통상적인 이혼 소송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노관장이 요구한 위자료가 당초에 3억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이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당초 요구한 3억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요.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이 위자료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된 1억은 이혼 소송의 위자료로는 상당히 높은 액수인 건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외도와 혼외자 등 온 국민이 가정사를 알게 된 특수한 상황에서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반영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노 관장이 요구했던 당초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노 관장이 여기에서 이혼 소송을 멈출지 여기에서 소송 마무리할지 이 부분도 역시 또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를 받게 돼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 재판이 끝난 후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이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재산 분할액이 665억, 정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 분할 액수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과연 세금이 붙는 건지 이거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합쳐 666억 원을 세금 납부 없이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오가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 재산 분할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 중 원래 내 몫을 가져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는 쪽에서 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재계와 최고 권력자 간의 일종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이어서 상당히 이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건데 어쨌든지 간에 34년 만에 이혼으로 결국 끝이 났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요. 재벌과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게 이어졌고요. 급기야 지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가 드러나면서 2017년부터 이혼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맞섰지만 결국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재산 분할 665억이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문서가 왜 밖에?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 서훈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해 피격 사건 당시에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인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문건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이 서 전 실장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함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문건의 출처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제 알아볼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문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서훈 전 실장 측에서 영장 심사에서 꺼내 들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이 제시한 문건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취득한 첩보를 종합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서 전 실장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영장 심사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영장 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남북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서 전 실장 측의 해명대로라면 결국 이 문건은 일종의 공문서가 되고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인 서훈 전 실장이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또 자신이 법정에서 공개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서 전 실장이 대통령 기록관에도 없는 공문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한편 보도가 나간 이후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서 전 실장의 보고 문건 제출이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영장 실시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영장 실시 심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장조차도 그러니까 영장 전담 부장판사조차도 어떻게 그 문건을 당신이 갖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표시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아닌지 본인은 그거를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본도 역시 공문서이기 때문에 역시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정말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해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관련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된 사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혹시 인멸하려고 했던 의도들은 없었던 건지 이 문건을 왜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는데 서훈 실장에게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실종돼서 표류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문건에는 그 다음 날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얘기했던 월북이라고 했던 내용들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했던 순간 서훈 전 실장 칼퇴근했다고 했는데 칼퇴근하고 난 다음 이 내용 합법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문제 없이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사건이라 사건의 진실 규명 앞으로도 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또 보도 내용 자체의 진위는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페이지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보고자료는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본이면 저는 제가 볼 때 원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본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좀 그렇죠. 청와대에서 또 근무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갖고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져 나올 수도 없게 되는 그렇죠. 게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얘는 왜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볼 텐데요.
미성년자 불렀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관련 소식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승기 씨가 소속사와 음원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의 또 다른 갑질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연예마차 디스패치는 2004년 이승기 씨 매니저로 일했던 A씨와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가 지인들과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에 이승기 씨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2004년이었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또 시간도 굉장히 심야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2004년이면 이승기 씨가 데뷔했을 당시입니다. 그렇다면 잘 알려있듯이 지금 이승기 씨는 데뷔 당시에 고교생 가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 소속사 대표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승기 씨를 주점에 부른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1987년생으로 2004년 데뷔 당시엔 만 17세였습니다. 또 A씨는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욕설도 20여 년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했던 소속사 대표의 폭언 음성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성격이냐 열이 진짜 받지. 그냥 되게 차분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지는 스타일. 너무 무서워 저 냉철해져서 쟤가 저다 진짜 얘가 진짜 악체랑 악질는 인간이 되지. 그거였어. 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가 핸드 보내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그대로 죽이겠을 거야. 그냥 진짜 우리가 주는데 지가 안 하거든. 그 이라고 싫어 사는 거잖아. 안 준 거잖아. 혹시 명령 비폭기 받겠다는 거야. 네, 소속사 대표의 카드 한도가 8천만 원인데 비해 이 이승기 씨의 팀의 카드 한도는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앞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A씨는 신인 시절에는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진행비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기 씨와 코디 그리고 전 매니저까지 3명이 있는 팀이 일주일 동안 쓸 진행비로 고작 1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승기 씨의 경우에는요, 신인이라고 해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승기 씨는 당시 행사 한 번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받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은 진행비 때문에 매번 분식집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이승기 씨가 진행비를 걱정하면서 새벽 스케줄 중 삼각김밥을 먹어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소속사 대표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는 걸 두고 잔소리를 해서 커피는 항상 이승기 씨 본인의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의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